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저를 분노하게 만든 시어머니와 영원히 이별하게 된 39의 평범한 주부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분했고 그리고 가장 통쾌했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먹을 걸로 수작 부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시답지는 짓을 당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댁과 아주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의 의리가 있었기에 나홀로 시어머니 생신상을 열심히 차려드렸건만 결국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개떡같은 기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결심했죠. 저도 시어머니를 제 가족처럼 여기지 않기로 말이죠. 결혼 기간 내내 참고 또 참았던 제가 어떻게 반격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남편과 저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한 케이스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은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회사 동료로 만나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형제가 있는지, 명절엔 어떻게 보내는지 물어봐도 항상 얼버무리며 넘어갔어요. 그 이후 이어진 상견례에서 시댁 식구들에게서 무난한 인상을 받았기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결혼식 전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나영아, 내일 결혼하기 전에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저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에 조금 긴장했어요. 무슨 말인데? 갑자기 왜 그래? 사실 우리 어머니는 내 친어머니가 아니야. 저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내가 6살 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 그 아버지가 1년 만에 재혼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어머니야. 그래? 그건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말하기가 어려웠어. 옛날 사람들일수록 이혼과 재혼 과정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잖아. 처갓집 식구들이 그런 편견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 두 여동생들도 어머니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들이고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많이 힘들었어. 어머니가 여동생들이랑 나한테 대하는 게 너무 달랐거든. 그때는 그게 서럽고 아팠는데 커보니까 여자아이만 키우던 분이 남자애를 맡아서 어색했었다는 생각도 들어. 그리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엄마 없는 나를 키워주신 분이니까 원망은 안 해. 여보, 나영아,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근데 결혼하고 나서 네가 알게 되면 속았다고 생각할까 봐 너무 걱정되더라고. 솔직히 지금 이야기한 것도 많이 늦은 건데 그만큼 너랑 꼭 결혼하고 싶었다는 걸로 봐주면 안 될까? 저는 의기소침해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해줘서 고마워. 그럼 어릴 때는 어떻게 지낸 거야?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날 밤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이 7살이 되던 해 새어머니가 두 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첫날부터 새어머니의 태도는 명확했다고 합니다. 동현아, 오늘부터 내가 네 새엄마야.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고 누가 물어보면 친엄마라고 이야기해. 재혼 가정인 거 알면 여러모로 불편하니까. 아줌마는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 그때 남편은 어린 마음이 그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말에 시어머니가 대꾸한 말이 더 어이없더라고요. 나도 알아. 너희 엄마 죽어서 하늘나라 있는 거. 너 아직까지 죽은 엄마 타령하고 있으면 나한테 밥도 못 얻어먹을 줄 알아? 힘들어하는 어린아이에게 그게 할 수 있는 말인지 듣고도 멍할 정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아나무인이더군요. 차별은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딸들에게 항상 새 옷을 사줬지만 남편에게는 옷을 제대로 사주지 않아 일주일에도 똑같은 옷을 두세 번씩 입도록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탓에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된 남편이 큰맘 먹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답니다. 어머니, 저도 새 옷 사고 싶어요. 뭐? 지금 입는 것도 멀쩡한데 무슨 새 옷 타령이야? 애들이 못 산다고 놀려서 싫어요. 동생들은 많이 사주면서 왜 저만 안 사줘요? 야, 남자애들은 옷 험하게 입어서 원래 많이 안 사주는 거야. 헛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계속 뗐으면 밥 안 차려줄 거야? 그런 소리를 일상으로 듣고 자란 남편은 결혼 당시에도 자존감이 많이 낮은 상태였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왜 이렇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힘을 못 쓰는지 알겠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한테 말씀드려봤어? 아버진 평소에도 사업 때문에 바빠서 집에 잘 안 계셔서 출장도 많고 집안일은 어머니한테 다 맡겨두셔서 신경도 안 쓰셨어. 그래도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어머니가 날 신경 쓰는 척이라도 했거든?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한테 말해봤거든. 근데 소용없었어. 새엄마한테 잘해라, 네가 더 노력해야지라는 말만 하시더라고. 그때 깨달았지. 아버진 나한테 큰 관심이 없구나 하고. 아버지도 몰랐던 거야? 아마 아셨을 거야. 근데 사업 때문에 바쁘셨고 귀찮으셨던 것 같아. 어머니가 집안일 다 해주셨으니까. 그래도 아들인데 두 분 다 너무하시네. 나영아,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나 앞으로 너랑 살 거니까 이제 본가인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그리고 이래나 저래나 나 키워주신 분이야. 밥은 먹여주셨잖아. 학교도 보내주셨고. 그 시절에 계모랑 사는 애들 중에 나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았어. 남편이 울진 않았지만 그 씁쓸한 얼굴이 마치 우는 것처럼 보여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여보, 고마워, 말해줘서. 앞으로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줘.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도 앞으로 더 잘할게. 내가 잘하면 언젠가 어머니도 날 인정해 주시겠지?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학대를 당하고도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말입니다. 만약 저였다면 화를 내고 소리치고 그래도 바뀌지 않았다면 집을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끝까지 가족 곁을 떠나지 못했더라고요. 남편이 원하는 그 가족, 제가 새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전까지는 남편을 위해서 잘해보려고 다짐했죠. 하지만 결혼 후 제가 직접 본 현실은 남편에게 들은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결혼식 직후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매달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동현아, 너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 용돈은 50만 원 올려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줘. 어머니, 150만 원이요? 저희도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빠듯한데. 너 잘 벌잖아.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달리 누가 있어? 화를 내는 시어머니를 보며 제가 슬쩍 물었습니다. 아가씨들은 어머니한테 용돈 안 드리는 것 같던데 이야기해보셨어요? 시어머니가 절 노려보더니 쏘아붙였어요. 걔들은 시집간 몸이라 형편이 안 돼. 네 남편이 아들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왜? 불만 있어? 네. 이제 남편은 저랑 결혼했으니까 월급을 자기 마음대로 못 쓰거든요. 저랑 상의를 해야죠. 저는 솔직히 150만 원 못 드리고요. 저희 엄마한테도 돈 한 푼 안 주고 있는데 어머님한테만 용돈 드리자고 하면 당연히 제가 허락 못하죠. 저희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라고? 네가 뭔데 내 아들 돈을. 네, 아들 돈이지 어머니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편 월급은 제가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아들만 자식인가요?
정 힘드시면 제가 두 아가씨들한테 이야기해서 나눠서 내는 건 생각해 볼게요. 두 분 다 시집 잘 갔잖아요. 설마 어머니한테 주는 돈인데 싫다고 하겠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더군요. 그렇지만 뭐라 말은 못하더라고요. 그저 남편만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걸 보고 깨달았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은 만만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자기 말 잘 듣도록 만들어둔 남편에게만 못살게 굴다니 정말 질 나쁜 행동이었지만 모르는 체하고 더 막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까지 만만하게 보고 결혼하는 내내 저희 부부를 휘두를 게 눈에 훤하게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신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두 명의 시누이들도 시어머니랑 비슷하게 싸가지 없고 생각도 없고 저를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한 번은 시아버지 기일에 제사 음식 준비하다가 손을 베인 적이 있었어요. 피가 꽤 났거든요. 문외 아닌 제가 봐도 그냥 베인 게 아니라 깊이 베인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시누이에게 말했죠. 작은 아가씨, 손을 좀 많이 다쳤는데 병원 좀 다녀올게요. 아무래도 지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갔다 와봐야겠어요. 작은 시누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아니, 손가락 베었다고 병원에 가면 음식은 누가 해요? 거의 다 했으니까 마무리만 아가씨가 해주시면 되죠. 그렇다고 제가 이 손가락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러자 옆에 있던 큰 시누이가 호들갑스럽게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병원 갔다 오라고 해. 음식에 피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갔다 와서 하면 되지. 음식에 피 들어가면 더러워서 못 먹어. 대신 갔다 와서 마무리까지 해요. 참나. 저희 집 제사도 아니고 자기들 아버지 제사인데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시누이들을 보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손가락은 꿰매야 한다더군요. 그리고 결국 음식 만드는 건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의견을 받았죠. 그래서 병원에서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사 음식 다 못하고 나왔으니 시누이들한테 마무리하라고 시키겠다고 말이죠. 너 미쳤어? 왜 네 일을 우리 딸들한테 시켜? 네가 뭔데? 어머니, 전 며느리지만 시누이들은 딸들이잖아요. 며느리가 차려주는 제사밥보다 딸들이 차려주는 제사밥이 더 맛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손가락 덧나서 문제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져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의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어머니가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결국 꾀병이라고 생각한 시어머니에게 옆에 있던 의사에게 전화까지 들려주고서야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저만 보면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그리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죠. 그렇게 힘들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상대하다가 시어머니의 63세 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새언니, 엄마 생신날 나 쇼핑몰 시즌이라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생신인데요? 어쩔 수 없잖아요. 새언니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맛있게 엄마 생신상 좀 차려줘요. 제가 있었으면 제가 해드릴 건데 바빠서요. 그럼 잘 좀 부탁해요. 이후에 작은 시누이도 전화했어요. 용건은 똑같았죠. 새언니, 전 애들 학원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 네. 음식 맛있게 해주세요. 저흰 저녁에 잠깐 들를게요. 결국 음식 준비하고 비용 부담하는 건 전부 저희 부부 몫이었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고 하루 꼬박 음식을 준비했어요. 하루 전날 재료 구매와 밑준비를 다 끝내놓고 당일 새벽부터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LA갈비, 잡채, 각종 나물무침에 미역국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 수가 적어진다고 편해지는 게 절대 아니었죠. 가짓수는 그대로였으니까요. 케이크도 주문했어요.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10만 원짜리로요. 모두 저희 부부 부담이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게 미안했는지 연차를 쓰고 도와줬습니다. 준비가 끝날 때쯤 남편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나영아 고생 많았어. 미안해. 다음부터는 밖에서 식사하시도록 내가 잘 말해볼게. 이번엔 어머니가 너무 강하게 요구하셔서. 그래, 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생신상 차려드릴 수 있지. 그래도 매번 이러는 건 당신도 나도 힘드니까 다음부터는 하던 대로 외식하자. 그리고 생일 당일 오후 12시 음식 세팅을 마쳤어요. 차려놓은 음식을 보니 뿌듯하더군요. 어차피 3명밖에 없어서 양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많이 만들어서 버리는 것도 아까운 짓이었고 많이 만들어도 놔둘 곳도 없었고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시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구색은 맞췄구나.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한테 생일상 한 번은 받아봐야 안 되겠어? 참, 이 하는 말마다 어찌나 톡 쏘는지 사람 기분 나쁜 말은 골라서 하더군요. 사실 이 생일상도 시어머니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전까지는 비싼 곳에서 사 먹겠다고 난리라 항상 비싼 돈 내가며 밖에서 먹었었거든요. 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근데 왜 양이 이것밖에 안 되니? 어른만 와도 5명이 넘는데. 큰아가씨는 못 온다고 하고 작은아가씨는 늦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먹을 것만 준비했어요. 뭐? 시어머니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너 우리 집에 가서 와인 한 병 가져와라. 선물 받은 건데 생일 때 먹으려고 놔뒀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왔어. 좋은 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지금요? 어머니 집 다녀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래도 다녀와. 의미 있는 와인이라 꼭 오늘 먹었으면 해서 그래. 결국 남편은 시모의 말에 왕복 1시간 반이 넘는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가고 5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이번엔 제게 말했습니다. 예, 내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떡 케이크가 먹고 싶네? 네가 좀 사다 줄래? 네? 저 케이크 주문했는데요. 생크림 케이크요. 그래, 아까 식탁에 있는 거 봤다. 근데 늙으니까 생크림 같은 건 좀 물리더라고. 떡 케이크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와줘.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제가 근처에 떡 케이크 하는 곳 있는지 찾아서. 아니, 근처 말고 강남에 유명한 곳 있어. 거기 주소 알려줄 테니까 거기 가서 케이크 사와줘. 거기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 강남이요? 여기서 왕복 2시간 걸리는데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내 생일인데 그것도 못해줘?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이야. 아까 네가 주문한 케이크는 내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 왜, 불만 있어? 내가 그 정도 대접받을 자격 없어?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다녀올게요. 시어머니가 말해준 가게로 향하는 길, 저는 운전하면서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꼭 쫓아내려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묘했어요. 가게 위치를 살펴보던 저는 그 가게가 시어머니 집 근처라는 걸 확인하고서는 순간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떡케이크 먹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 가게가 어머님 집 근처야. 당신 다녀오면서 가게 들러서 떡케이크 좀 사와. 집에 어머님 혼자 두고 나와서 걱정돼서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사갈게. 그렇게 남편에게 말하고 저는 곧장 차를 돌려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떼어놓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을 나온 지 1시간 만에 저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낯익은 차 2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큰 시누이차, 작은 시누이차, 못 온다던 사람들이 저와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다 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도어락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중문 때문인지 거실에 켜둔 TV 소리가 너무 커서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더군요. 중문에서 들어가려던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온 그들의 대화 때문에요. 엄마, 음식 진짜 맛있었어. 이 정도면 식당 뺨치네. 역시 새언니한테 맡기길 잘했어. 그러게, 새언니 진짜 부려먹기 딱 좋아. 성격만 좀 좋았으면 진짜 계속 부려먹는 건데.
내가 왜 동현이 결혼시켰겠어? 공짜 일꾼 하나 드리려고 그런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기가 셀 줄 누가 알았겠니? 지 남편이라고 싸고 노는 거 보니까 진짜 아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쎄한 기분을 느끼며 서둘러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영상은 제대로 녹화되고 있지 않았지만 음성만큼은 착실히 녹음되고 있었어요. 아우, 그 찐따 같은 오빠. 어디가 좋다고 그렇게 싸고 도는지 모르겠어. 매번 엄마 눈치만 보고 엄마 하자는 대로만 하는 그냥 불쌍한 놈인데.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니? 지애 키워줄 여자 찾아서 나랑 결혼한 남자야. 얼마나 이기적이니?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면 동현이 걔도 책임은 져야지. 맞아요. 오빤 평생 엄마한테 키워준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해. 그러니까 평생 물주 삼고 수발되게 해야지.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들어야 했어요. 작은 시누이가 물었어요. 엄마, 근데 오빠 회사 좀 괜찮은 데 다니잖아. 연봉이 얼만데요? 한 7, 8천 정도 될걸? 직급이 꽤 높다고 했으니까. 우와, 그 정도면 저축 좀 했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뺏어야지. 어떻게요? 동현이가 나한테 약해. 엄마가 아프다, 수술해야 한다 하면 무조건 돈 줄 거야. 나중에 병원비 명목으로 5천, 1억도 뺏을 수 있어. 진짜 호구네요. 뭐 그래서 우리가 가족놀이 해주고 있는 거지만. 완전 ATM이야, ATM. 돈 뽑는 기계지. 아들이라는 말만 해주고 가족이라는 말만 해주면 아주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다 줄 것처럼 군다니까. 얼마나 쓰기 좋아. 큰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새언니도 돈 좀 벌지 않아요? 그년이 문제야.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말을 잘하는지. 저번에 용돈 달라고 했다가 너희들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결국 용돈 이야기도 못 꺼내. 그러니까 더 빨리 털어야 해. 그년이 눈치채기 전에 동현이 돈 다 빼야지. 그 전에 새언니가 눈치채면 어떡해요? 그럼 이혼시켜야지. 그년만 없으면 동현이 다루기 쉬워. 새 며느리 들이면 되지. 순진하고 착한 애로. 어른들한테 아무 말 못하는 애면 더 좋고. 돈이야 많으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순종적인 애여야지. 우리 말 잘 듣고 동현이 재산 다 넘겨줄 거 아니냐. 와, 엄마 무섭다.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너희가 이렇게 잘 사는 게 전부 내 덕이라고 생각해라.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제가 제대로 들었나 싶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 사람들은 남편을 호구로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가족이라는 단어에 약하고 인정 욕구가 강하다 보니 그걸 빌미로 내내 돈을 요구했던 거예요. 맞아. 엄마가 챙겨준 건물 없었으면 우리도 이렇게 잘 살진 못했겠죠. 뭐 그것도 엄마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었으니까. 그 유언장 동현이가 못 보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니? 그리고 동현이 그거 속여서 상속 포기 문서 작성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다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너희 재산 퍼다 준 거야. 평생 감사하며 살아. 알았어?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유언장의 존재도 몰랐고 상속 포기 문서까지 속아서 작성했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녹음은 충분히 됐더군요. 하지만 지금 당장 따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일단 본때를 보여주고 나중에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용히 다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문을 크게 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떡 케이크는 남편이 사가지고 온다고 해서 전 그냥 돌아왔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를 봤어요. 제가 연차 쓰고 하루 꼬박 정성껏 만든 음식이 거의 다 먹힌 상태였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갈비찜, 불고기, 잡채 다 사라지고 접시만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들 자녀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못 온다던 사람들이 전부 와서 제가 차린 음식을 싹 먹어치운 거예요. 어머, 너 벌써 왔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들 못 오신다고 늦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큰 시누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난 갑자기 일정이 비어서. 그래서 저한테 연락 한 통 없이 오신 거예요? 웃기네요. 적어도 저한텐 연락했었어야죠. 안 온다고 해놓고 와서 식사만 다 했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저한테 생일상 준비를 시키고 싶었던 건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야?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제 말버릇 탓하기 전에 상식 없는 행동하신 분들 탓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생신에 어머님 따님들이 식사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식사 만든 사람은 저랑 남편인데 왜 꼭 두 사람을 내보내놓고 딸들하고 밥 싹 드셨어요? 웃기잖아요. 생일상 차린 사람은 먹지도 못했는데 못 온다며 생일상 차릴 때 코빼기도 안 보인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다 처먹었다는 게요. 내 생일에 내 딸들이 식사하는데 네가 뭔데 그딴 소리래? 내 딸들하고 내가 밥 먹고 싶어서 먹으라고 한 거다. 생일 주인공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네가 왜... 저는 피식 웃으며 일부러 시어머니 말을 뚝 잘라 먹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랬으면 식사 시간을 저녁 시간으로 옮겨서 두 따님 불러서 같이 식사 만들고 대접해 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차린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다 뺏기기만 해서 좋은 소리가 나오겠냐고요? 뭐라고? 어머니, 저 바보 아니에요. 작은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새언니 왜 이래요? 그냥 타이밍이 안 맞은 거지.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말하지 마요. 타이밍이요? 그럼 어떻게 두 사람 다 똑같은 시간에 와서 밥을 싹 다 먹었어요? 아주 남김없이 싹싹 긁어 먹었는 걸 보면 저희 나가고 바로 들어왔을 텐데 그것도 그 망할 놈의 타이밍 덕분이에요? 큰 신우도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뼈만 남은 갈비찜, 빈 그릇들. 제가 연차까지 써가면서 열심히 만든 생일상이에요. 생일상 주인이 먹은 것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어이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음식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생신상 만드느라 고생한다며 돈 한 푼 보내는 게 아까워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절 괴롭히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저도 이쯤 되니까 궁금하네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 생일인데 가족끼리 먹으면 안 돼? 넌 가족이 아니잖아. 남이야, 남. 저는 그 말에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남이요? 그럼 어머님은 왜 남한테 생신상 차려달라고 하셨어요? 굳이 밖에서 먹어도 될 거 이번엔 왜 집에서 먹는다고 하셨냐고요? 이럴 거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두 아가씨들한테 밥 차려달라고 하셨어야죠. 전 어머님 말대로면 가족도 아닌데. 뭐? 어머님 마음 잘 알겠으니까 앞으로 저도 어머님 가족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절이고 제사고 저 안 갈게요. 가족 아니라 남이라는데 제가 가서 뭐합니까? 음식이며 허드렛 일이며 그냥 가족 같은 따님들한테 시키세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왜 말을 그런 식으로 꼬아서 들어? 난 그냥 딸들도 중요하다고 말하려고. 그러니까요. 딸들한테 다 받으세요. 수발도 받으시고 집안일도 다 도와달라고 하시고 돈도 달라고 하세요. 가족 아닌 저는 이제 시어머니 일에 간섭 안 할 테니까 자유롭게 사세요. 자유롭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니? 동현이한테 이야기해서 너랑 당장 헤어지도록 만들 거다. 동현이 오기만 하면 오면 뭐요? 이 참상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오늘 그이도 연차 써가면서 저 일하는 거 도와줬거든요. 심부름하고 왔더니 힘들게 차린 음식이 모조리 사라진 것, 그것까진 참을지도 모르죠. 근데 음식 만드는 동안 힘들게 고생한 마누라가 쌀 한 톨 못 먹었다는 거 알아봐요. 상 차리는 거 싫어서 피했던 인간들이 와서 그 음식들 다 먹었다고 하면 어머님 편 들겠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뾰족하게 날이 선 제 말에 대답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저는 세 사람 가방을 모조리 챙겨서 중문 앞에 놔뒀습니다. 어머니,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저한테 어떤 마음인지. 앞으로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만 남의 집에서 나가주실래요? 명백하게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내쫓으려고 하자 시댁 식구들이 아주 발악을 하더군요. 이년이 미쳤어. 어떻게 시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해? 남이잖아요. 나가세요 당장. 저의 단호한 모습에 시댁 식구들이 이를 갈며 두고 보자며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더 명확해졌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전부 말했어요. 녹음 파일도 들려줬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진짜야? 직접 들었어. 어머니가 날 ATM이라고 했어? 이혼시키겠다고?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나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었어. 그런데 당신까지 그런 일에 끌어들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당신이랑 나 내보내놓고 동생들하고만 식사하신 건 내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야무지지 못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노력한 게 어떻게 잘못이겠어. 사람의 호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연락을 끊어야 할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 사실 의심되는 게 하나 있거든. 시어머니 집 있잖아. 그거 어디서 난 거야? 그거? 그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악착같이 모으신 거라고 하셨어. 전업주부가 10년 만에 15억짜리 아파트를?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상하네. 내가 알아봐도 될까? 당신은 지금 바쁘니까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이번에 자격증도 땄으니까 알아보는 게 어렵진 않아. 저는 결혼 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부동산 관련 지식이 많이 쌓였어요.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날 오후에 바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어요. 수수료 700원만 내면 누구나 부동산 등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시아버지 성함 김영수와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주소로 검색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시아버지 명의로 매입됐던 아파트는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시어머니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더군요. 게다가 소유권 이전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되어 있었어요. 매매 대금 8억 원, 전업주부가 남편에게 8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처럼 보였어요. 저는 급히 예전에 시누이가 갖고 있다고 들었던 상가 건물도 검색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시아버지 명의로 매입했던 상가였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에 큰시누이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더군요. 그것도 증여로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큰시누이한테 넘어간 거예요.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요. 토지도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시아버지 명의로 매입했던 게 시아버지 사후에 작은 시누이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이번에도 큰시누이와 마찬가지로 증여로 말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시아버지 재산이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한테 전부 넘어간 거였잖아요. 아파트 상가, 토지, 당시 시세로 합치면 30억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 앞으로 상속된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 저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돈 한 푼 안 도와주고 축의금까지 싹 쓸어갔거든요.
이런데 아버지가 망해서 빚만 남겼다니 남편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후 혼자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은퇴하신 세무사셨거든요. 30년 넘게 세무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버지, 이것 좀 봐주세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프린트해서 친정아버지께 드렸어요. 친정아버지가 안경을 쓰시고 서류를 꼼꼼히 읽으셨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나영아, 이건 전형적인 상속세 회피하고 재산 빼돌리는 패턴이야.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통상 아버지가 사망하면 재산이 법적으로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상속되잖아.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눠 가지게 돼 있어. 네. 근데 사망 전에 미리 명의를 옮겨버리면 상속 대상에서 빠지거든. 이 아파트는 사망 2년 전에 매매로 위장해서 시어머니 명의로 넘긴 거야. 전업주부가 8억을 주고 샀다? 말도 안 되지. 실제로는 돈 거래 없이 명의만 옮긴 거야. 그럼 불법 아니에요? 증여세를 냈으면 불법은 아니야.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세금 안 내려고 매매로 위장하거든. 세무조사 들어가면 문제될 수도 있지. 친정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나영아, 그럼 네 남편은 못 받은 거 없어? 없어요, 어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친정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상가하고 토지는 사망 직후 증여 형식으로 시누이들한테 넘겼고 동현이 몫은 완전히 배제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일 많어. 내가 세무사 할 때 비슷한 케이스 많이 봤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혹시 시아버지가 유언장 어디에 남기셨는지 확인해봐. 공정증서 유언이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거든. 이해관계인은 열람 요청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이요? 상속인 말이야. 동현이는 법적 상속인이니까 아버지 유언장을 열람할 권리가 있을 거다. 여태까지 유언장 있는지도 몰랐던 건 문제가 있어. 그 네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감춰뒀으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을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좀 알아본 게 있어. 뭔데? 저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게 뭐야? 시아버지 명의였던 부동산이야. 아파트, 상가, 토지 다 어머니하고 시누이들한테 넘어가 있어. 여보, 아버지가 망해서 빚만 남겼다면서. 근데 이게 30억이 넘는 재산이야. 당신한테 상속된 건 하나도 없어.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유언장도 있으시다는데 혹시 아버지가 유언장 어디에 남기셨는지 확인해 볼래? 알았어, 해볼게. 남편이 시아버지의 친구분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려서 시아버지가 이용했던 공증사무소를 확인하게 됐어요. 아버지에게 사무소를 소개시켜준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한 뒤 문의를 했더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유언을 작성해서 보관 중이었더라고요. 저는 곧장 남편과 함께 가서 유언장을 열람했습니다. 본인 소유의 전 재산 중 50%는 아들 김동현에게, 30%는 배우자에게, 20%는 의붓딸들에게 균등 분배한다.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절반을 주셨어? 50%를? 여보, 아버지가 날 잊지 않으셨구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망해서 빚만 남겼다고, 나한테 올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산이 있었다니.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재산의 절반을 남겨주셨던 거예요. 그걸 시어머니가 빼돌린 거고요. 저는 남편에게 등기부등본과 유언장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보, 정리하면 이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를 시어머니 명의로 넘기셨어. 근데 이건 아버지 의지였는지 시어머니가 꾸민 건진 몰라. 상가하고 토지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신우들한테 증여됐고 당신 몫은 영원이야. 근데 유언장에는 당신한테 50%를 준다고 되어 있어. 법적으로 유언장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거든. 근데 왜 집행이 안 됐을까?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설마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어머니가 당신한테 아버지가 망해서 빚만 남겼다고 거짓말했을 테지. 당시에 어머니가 그 집을 꽉 잡고 사셨잖아.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유언장도 있는데 없다고 했겠지. 남편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알아볼 생각조차 못했어. 아니,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토달지 못했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습돼서 물어볼 생각조차 못했던 거니까. 여보, 평생 인정받고 싶었어. 어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주려던 것마저 뺏어갈 정도로 나를 싫어하셨나 보네. 저는 남편을 달래주며 말했습니다. 저건 당신의 정당한 몫이야. 그리고 아버님이 당신에게 남겨주시려고 한 부성의 증거고.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남편과 함께 저의 든든한 친정가족을 찾았습니다. 친정집에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오빠가 미리 와 있었어요. 오빠는 변호사였는데 상속 전문은 아니지만 민사소송 경험이 많아서 제가 불렀어요. 오빠가 등기부등본과 유언장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이건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가능성이 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그럼 고소하면 되나요? 문제는 증거예요. 등기부등본하고 유언장만으로는 부족해요. 왜요? 이게 다 증거 아니에요? 오빠가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주장하면 끝이에요. 남편이 생전에 본인 의지로 정리하신 거다. 아들이 상속 포기에 동의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들이 동의한 적 없다고 해도 당시 서류가 있으면 법정에서 싸워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 본인이 인정하는 증거가 있어야 확실해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요. 어머니가 직접 내가 서류 조작했다, 동현이 몰래 빼돌렸다라고 인정하는 거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다 생일 때 녹음한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이거 들어봐. 저는 시어머니 생일 때 녹음한 파일을 들었어요. 그걸 듣던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좋은 증거야. 동현이 속였다는 거랑 유언장 못 보게 막았다는 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남편은 저희 오빠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소송 바로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법적인 것 저희는 잘 설명하기 어려운데 혹시 같이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 생일이 시어머니 생일 3일 후잖아. 시어머니를 초대할 테니까 오빠랑 아빠랑 우리 가족들 전부 와서 이야기 좀 해줘요. 모두 당연히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오빠가 덧붙였어요. 일단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해놓자. 시어머니가 눈치채면 재산 빼돌릴 수 있거든. 시간이 촉박하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할게. 오빠가 바로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오빠가 밤을 새워가며 서류를 준비했어요. 허를 찌르는 거였어요. 미리 신청해놓고 처리될 때까지 신경 못 쓰게 만들려고요.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와 큰 시누이 명의 상가, 작은 시누이 명의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게다가 저한테 당하고 정신없는 데다가 순둥이 남편이 뭘 어떻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라고 생각할 게 분명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을 물러봤으니 그 엄청난 짓을 저질렀겠죠.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게요. 어머니, 저 나영이에요. 왜? 너 나 쫓아낸 지 고작 이틀 전이야. 전화로 한 판 더 하고 싶어서 전화했니? 아니요. 저번 어머니 생신 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요. 화해하고 싶어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너무했다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 너무 흥분한 상태였던 것 같고요. 동현이라면 그럴 만하지. 걔가 나를 얼마나 생각해주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제 생일에 어머니 모시고 같이 식사하고 싶어요. 맛있는 데 예약해 둘게요. 그것도 동현이가 시킨 거니? 시켰다뇨. 제가 반성하는 의미로 식사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비싸진 않아도 꽤 맛집인 곳이라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장소 시간 보내놔라. 그렇게 무사히 시어머니를 초대하고 제 생일 당일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한정식집 룸이었어요.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친정가족 4명이 먼저 도착해서 룸 안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오빠, 올케요. 12시에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비싸 보이네. 한 상에 10만 원은 하겠다. 오늘 네가 쏘는 거지? 네, 제가 가족들 대접하려고요. 가족? 동현이 말고 누가 또 와?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 가족이요. 룸 안쪽 문이 열리며 친정가족이 나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돈 오랜만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네. 친정아버지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등장하셨어요. 사돈 오랜만입니다. 앉으시죠. 시어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이게 다 뭐야? 나한테 식사 사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제 생일이잖아요. 가족들도 다 불렀죠. 방 안 가득한 친정 가족을 보더니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오랜만에 뵙습니다. 혹시 몇 가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한테요? 오빠가 서류 가방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냈어요. 이 서류 아시죠? 사돈어른 명의 아파트, 따님들 명의 상가하고 토지, 원래 다 남편 명의였는데 어떻게 넘어간 건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걸 당신이 왜 물어봐요? 우리 집안일인데. 제가 변호사인데 동현 씨가 제 의뢰인이세요. 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조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해서 묻는 겁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불리하게 작용하실 수는 있어요. 오빠의 압박에 시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하더군요. 그건 남편이 생전에 저한테 준 거예요. 저 시집와서 피 안 통하는 아들 키워줘서 고맙다고요. 근데 남편분 유언장에는 재산 50%가 동현 씨에게 간다고 되어 있어요. 왜 한 푼도 안 갔죠? 그건 동현이가 상속 포기를 해서. 그때 남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전 포기한 적 없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네가 어릴 때 내가 서류 처리한 거야. 네가 몰랐을 뿐이지. 제 동의 없이요? 그건 위조 아니에요? 뭐? 네가 기억 못하는 거야. 나는 네 동의 받아서 한 거다. 네가 나 생각해서 포기한 거야. 아니요. 제가 그랬을 리 없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들려드렸어요. 아들을 ATM기로 생각한다는 내용과 함께 딸들에게 선물을 챙겨줬다는 내용들 말입니다. 그걸 듣고도 시어머니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솔직히 말씀하세요. 남편한테 재산 한 푼도 안 물려주려고 그러신 거죠? 남편한텐 아버지가 사망할 때 회사 망해서 상속받을 돈도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럼 그것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잖아요. 말해보세요.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남편이 죽기 전에 준 거고 죽고 나선 애들 앞으로 준 거다. 동현이는 상속 포기해서. 포기를 안 했다는데 왜 제가 포기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부모가 재산을 남겼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빚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몰라. 난 어쨌든 다 법대로 했어. 법대로 했으면 문제 없겠네요. 그럼 소송해도 되겠습니까? 소송? 아니 그게 무슨 소송까지 할 일이에요? 말씀 잘하셔야 해요. 거짓말하시면 더 불리하거든요. 일단 상속 포기한 것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동현 씨가 직접 작성한 건지 알고 있었던 건지 위조된 건 없었는지
그런데 오빠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증거로 봤을 때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횡령입니다.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동현아, 그래도 내가 널 키웠잖아. 날 생각해서라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절 인정해 주신 적 없으셨죠? 저더러 ATM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절 아들로 키운 게 아니라 돈줄로 키운 거잖아요. 너희 배은망덕한 자식. 내가 아니었으면 넌 고아원 갔어. 차라리 고아원이 나았겠네요. 어머니 밑에서 사는 것보다. 남편이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당신한테 속아서 빼앗긴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내 돈, 내 시간, 내 노력.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날 속이면서 더 뺏으려고만 했지. 닥쳐 이 자식아.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그릇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마음껏 화내세요. 저흰 저희대로 법적 소송을 열심히 준비할게요. 저희 남편 속이고 뜯어가신 건 다 토해내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에 혈압이 오른 듯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어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졸도해버리셨더라고요. 계모는 과호흡으로 인한 실신이었어요.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곧 깨어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보호자 자격으로 그리고 감시자로서 시어머니 옆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깨어나자마자 저희를 보더니 화를 씩씩 내더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흰 보호자라서 못 가요. 아니면 다른 보호자 부르세요. 결국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큰 시누이에게 전화했고 큰 시누이가 2시간 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누이랑 같이요. 시누이들이 오니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쫓아내더군요. 저는 나가는 척하다가 병실 구석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남아있는지 몰랐던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신우들에게 말했습니다. 얘 큰일 났다. 동현이가 다 알았어. 내가 상속받을 거 없다고 한 거. 그놈이 지 아빠가 남긴 공증유언장까지 찾아냈더라. 나 감옥 갈지도 몰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동현이 내가 소송 건데. 유산 상속한 거. 내가 그때 동현이 도장 훔쳐서 상속 포기 서류 작성했잖아. 그거 확인해보자는데 문제 생기는 건 아니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큰 시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엄마가 한 거잖아.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엄마가 알아서 해. 뭐? 너도 같이 계획한 거잖아. 네가 아버지 재산 털자고 했잖아. 난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서류 위조는 몰랐어요. 난 공범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년아,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랬는데 다 너희들 주려고 한 거잖아. 예, 작은애야, 너라도 어떻게 좀 알아봐라. 나 빠져나갈 구석 없는지. 엄마, 저한테 그런 거 물으셔도 저도 솔직히 엄마가 해준 거 받은 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는 척하지 말아요. 뭐? 너희들 다 내가 키웠잖아. 엄마를 이렇게 버려? 당연히 엄마한테 감사해요. 근데 범죄까지 같이 뒤집어 쓸 순 없잖아요. 저희라도 잘 살아야죠. 엄마 평생 소원이었잖아요. 딸 둘 잘 사는 거. 뭐? 이것들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내가 평생 너희들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가족이야? 이게 가족이냐고! 두 시누이는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가 버리더군요. 평생 딸들을 위해 살았다던 시어머니는 결국 그 딸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자기가 남한테 한 대로 돌려받은 거예요. 오빠가 바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유언장 효력 확인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위조 서류 무효 확인까지. 남편이 형사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 정도였죠. 시어머니와 신우들은 소송 때문에 일주일간 정신없이 불려다니느라 자기들 건물과 토지에 가압류 신청된 건 몰랐더군요.
건물과 토지를 최대한 많은 돈을 받고 팔려고 기다리다가 가압류 신청이 완료되는 바람에 처분하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 남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시아버지 재산 중 남편 목 50%가 환수됐어요. 상가 건물 한 채, 토지 한 필지, 현금 4억 원, 총 12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송할 때 큰 시누이가 계모에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 내 상가 빼앗겼어. 엄마 때문이야. 왜 나한테 이래? 뭐? 내가 도움 청할 때는 나 몰라라 내빼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이라고? 네가 알아서 잘 막지 그랬냐? 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다신 연락하지 마. 난 죽을 때까지 엄마 용서 안 할 거야. 내 인생을 이따위로 만들어? 작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요. 네 집안이 사기꾼 집안이냐고. 어떡할 거야?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줬냐고요? 계모가 울부짖었어요.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럴 수 있어? 받을 때는 좋다고 봤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야?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없는 셈 칠 거예요. 참,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던 세 모녀는 순식간에 사이가 틀어져 이제는 원수만도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욕심이란 게 참 무서워요. 2년이 지났어요. 계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15억 아파트는 민사패소로 빼앗겼고 친딸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남편에게 매달 생활비를 요청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염치가 있으면 저한텐 연락하지 마세요. 전 앞으로도 그쪽 볼 생각 없습니다. 남편은 이제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혈연도 아니니 인연을 끊는 건 더 쉬웠죠. 계모는 평생 딸들을 위해 살았다곤 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게 가짜 가족의 결말이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